안녕하세요, 돌싱글장입니다. 낮술이 이런 맛인가? 오늘은 뭐 다른 컨텐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제가 인생 살아온 얘기, 뭐 진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뭐 감성팔이 한다, 뭐 짠내 난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 뭐 어렸을 때부터 이혼하기까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13,638명의 구독자분도 안녕하시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머릿속에 기억력이 몇 살 때부터 시작되는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기억이 시작이 돼요. 기억은 잘은 모르겠는데 아빠랑 나랑 둘이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를 끝나고 집은 아니었던 것 같고 무슨 여인숙 같은 데였는데 여인숙 앞에 식당에서 나 혼자 밥을 먹고 그러면 아빠가 이제 뭐 결제를 해주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기억으로는 아빠한테 좀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랑 아빠랑 이제 이혼을 했던 것 같고 아빠가 나를 키우면서 내가 학교 끝나고 있을 때는 여인숙 문에 밖에다 잠궈 놓고 아빠는 이제 회사 나가고 그리고 갔다 오면은 이제 제가 무슨 말썽을 폈는지 아빠가 우리 왜 그 세탁소 옷걸이 있잖아요. 세탁소 쇠 옷걸이로 발바닥을 많이 맞았어요. 가끔은 이제 아빠가 때리려고 그러면 뛰쳐나가서 무서워가지고 뭐 공사장에 가서 숨으면은 아빠가 날 찾으러 오고 그럼 다시 또 여인숙 들어가서 또 아빠한테 맞고 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빠랑 엄마랑 이혼을 하셨던 것 같고 우리 엄마도 형제 중에 큰 엄마고 우리 아빠도 형제 중에 큰 아빠인데 외할머니나 친할머니가 많이 중간에서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애도 나 혼자고 한데 웬만하면 같이 붙어 살지 이게 왜 이혼을 하냐. 그래서 아빠랑 그렇게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했던 것 같은데 아빠랑 손잡고 갑자기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갔어요. 아빠랑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갔는데 거기가 고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 나를 회사 다니면서 혼자 키우고 뭐 여인숙에다가 혼자 방치하고 그러느니 나를 고아원에 맡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화곡동에 있는 성남 보육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를 갔죠. 거기를 가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뭔가를 작성을 하고 딱 갔는데 저는 그때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내 또래 애들도 엄청 많았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85년도, 86년도 그때니까 그리고 환경이 그냥 매일 학교 같은 환경. 왜 그때 이제 고아원에 있던 애들이 이제 북적북적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생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됐으니까 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형들부터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의 기억이 시작이 되죠. 엄청 많이 맞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84년도, 85년도 이때는 뭐 인권이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 법의 사각지대. 그러니까 형들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뭐 시키면 해야 되고 그게 다반다수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어느 창고에 갔는데 엄청 큰 창고였는데 그 글러브를 하나씩 주더니 글러브를 끼래요. 그러더니 내 또래 애랑 같이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둘이 싸워라. 그 둘이 싸워서 지는 사람은 그 방마다 방장이 있거든요. 그 방장 형한테 또 저녁에 엄청 맞고 그랬던 게 되게 막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밥도 식당에서 식판, 플라스틱 식판 있죠? 왜 김치나 무슨 오뎅 같은 거 국물 묻으면 잘 지워지지도 않는 플라스틱 식판, 파랑색. 그런 거에다가 밥을 먹고 그렇게 하다가 화곡동에 있던 이제 보육원이 충남 서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충남 서산에 이제 동문동이라는 보육원 자체가 이사를 간 거죠. 근데 거기서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간섭을 해서 형들이 애들 때리거나 그리고 뭐 돈 같은 거 갈취하거나 아니면 뭐 다 모여서 막 빠따를 치거나, 그러니까 우리 왜 뉴스에서 말하던 형제원 막 그런 사설 보육원의 그런 비리 있잖아요. 폭행. 그런 게 거기서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아빠가 명절 때만은 꼬박꼬박 찾아왔어요. 이제 사무실에서 확인서를 쓰고 나를 데리고 나가서 저녁 먹고 하룻밤 재우고 다음날 다시 보육원에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부모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애들도 엄청 많았어요. 한 반에 원생이 15명이면 그 중에 부모가 찾아오는 원생은 1명, 2명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아빠랑 명절을 하룻밤 자고 다시 들어오면 아빠가 용돈을 한 5만 원 주죠. 그러면은 그 5만 원을 그 방장 형이랑 그 부방장 형들이 다 뺏어갔어요. 5만 원 받으면 자들끼리 3만 원, 2만 원 뺏어가고. 그게 거의 10몇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면서 뭐가 됐겠어요? 뭐 가정교육이 됐겠어요? 그렇게 맞으면서 크고 나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니까 나도 밑에 들어오는 애들을 때리게 되더라고요. 때려도 그 방에 선생이 한 명씩 있는데 선생이나 원장이 보면 얼굴 멍들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 누구한테 맞았냐? 그러면은 누구한테 맞았다면 불러요, 사무실로. 야, 애들 때리고 그러지 마라.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맞다가 누군가가 한 명이 시설을 탈출을 하죠. 그 애들을 그 원생들이 다 잡으러 나가요. 야, 다 모여! 해가지고 서산 시내 나가서 터미널이나 오락실 같은 데 뒤져서 잡아오면 걔를 또 엄청 두드려 맞고. 그게 비일비재했어요. 그 시설 내에서. 거의 군대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사무실 앞에 공터에 모여서 국민체조하고 아침 7시에 밥 먹고 식당에서, 그리고 학교 도시락 싸가고. 도시락은 뭐 원생이면 150명이면 150명 다 반찬이 똑같았겠죠. 학교 다닐 때 되게 짜증냈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 때는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했어요. 학교 내에서 뭐 부모가 없거나 불우 가정들은 학교에서 지원이 나왔어요. 학교 아침에 가면은 1교시 때 우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내내 우유를 공짜로 먹었어요. 왜냐면 생활보호 대상자 애들은 우유를 무료로 줬거든요, 나라에서. 그러면은 항상 야, 생활보호대 손 들어봐. 그럼 반에서 나만 손 들었죠. 그게 되게 창피했어요. 또 하나 또 짜증났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는 이제 방학 그 소풍을 가잖아요. 소풍을 가면 어디 가서 이제 유적지나 이런 데 가서 점심을 먹고 오면 도시락을 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육원에서 나 때문에 그냥 대여섯 명 때문에 도시락을 쌀 수는 없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야, 저기 돌싱이 도시락 누가 좀 싸와. 그러면은 소풍을 가면은 야, 일로 와 해가지고 일로 와, 네가 누구니? 그러면서 다 같이 먹자 하면서 거기 다른 집에 부모님들이 내 도시락을 싸다 줬어요. 맛있었죠. 근데 그때는 맛있었죠. 왜냐면 그리고 그게 엄청 짜증났어요. 나는 너무 창피하고. 그거를 초, 중, 고등학교 내내 했어요.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때 시대는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사회를 나왔어요. 사회를 나오는데 뭘 할 줄 알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시설을 의무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나가면서 정부에서 기억도 잘 안 나네. 사회 정착금이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을 줬어요. 그때 97년도, 98년도 당시에. 근데 100만 원 갖고 나와서 할 게 없잖아요. 나랑 같이 나온 또래 애들 대여섯 명에서 모여서 500만 원, 600만 원을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지하에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서울 물레동에. 까먹지도 않아요. 물레동 공장 많은데 반 지하에다가 거기에서 같이 졸업한
그 원생들하고 대여섯 명이서 밥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거기서 살았죠.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노래방 서빙이나 하고 엄청 망나니 짓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엄마랑 아빠랑 다시 합치셨어요. 서울 개봉동에 있는 집을 20살 때인가 21살 때 사회 방황하다가 딱 갔는데, 그래서 이제 아빠가 너 그러지 말고 이제 대학을 가라, 공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서울 신도림 앞에 있는 대성학원이라고 이제 입시 학원을 끊어줬어요. 공부가 돼요? 공부가 안 되지? 입시 학원 갔을 때는 내가 다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냥 세네 달 다니다가 아빠 나 더 이상 못한다고 하고 대학 안 간다고 하고 포기하고 노래방 삐끼 21살 때 그때 서울 영등포에 취직을 했어요. 그냥 밤 늦게 새벽 1시 2시까지 손님 오면 노래방 돈 받고 시간 넣어주고 12시 되면 샀다 내려서 뒷문으로 손님 받고 그거를 몇 개월을 했어요. 그러면서 애들하고 헤어져 가지고 서울 가리봉동에 있는 그 벌집촌이라고 있어요. 한 3평 정도? 테레비 하나 놓고 나 딱 들어놓으면 딱 맞는 그런 공간? 화장실도 공용 화장실이고 월세 25만 원짜리인가 무보증에 거기에다 방을 얻고 영등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밤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 영장이 나왔죠. 근데 군대를 가야 된다고 영장이 나왔는데 군대를 면제를 받았어요. 왜 면제를 받았냐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5년 이상 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 보육원 원장에 확인 도장이 있으면 군대를 면제를 받았어요. 병역 영장을 들고 이제 서산을 내려갔죠. 그 원장님이 딱 보더니 잘 지내자면서 도장을 찍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면제를 받았어요. 나는 훈련소도 안 갔어요. 4주 훈련도 안 갔고 그냥 면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내 인생의 흠이 뭐냐면 누가 사회생활 하다가 군대 얘기 나오면 저는 그 자리를 피해요. 가끔 뻥으로 2사단 나왔다 3사단 나왔다 얘기를 하는데 군대 얘기 나오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해요. 이제 21살, 22살 때 영등포에서 밤생활 하다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막 힙합 가방에다가 모자 눌러 쓰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길래 어느 정장 입은 형들 뒤를 누군가 내 또래 애들이 가방 메고 졸졸 쫓아다니길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보조 DJ래요. 그때는 이제 LP 시대니까 그러니까 DJ를 쫓아다니면서 레코드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여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날 때 음악을 배우고 믹싱을 배우고 나도 하고 싶다 하더니 언제 어디까지 오래요. 딱 갔더니 서울 영등포에 있는 이름 까먹지도 않아요. 광장 나이트클럽 지하에 있는 건데 갔더니 내 또래 애들이 2-3명이 춤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춤추고 놀다가 이제 어떤 정장 입은 형이 와가지고 네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래서 내일부터 어디로 나와 해서 그 형을 쫓아다녔어요.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DJ 박스에 올라가면 옆에다 가방 갖다 주고 그 형 끝나면 가방 다시 들고 그 형 쫓아서 다음 나이트클럽으로 가고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한 달에 한 15만 원, 20만 원 받으면서 그때 가리봉동 방값이 한 25만 원, 30만 원 했는데 한 10몇만 원 부족했죠. 2시, 3시까지 나이트클럽 보조 DJ 하다가 끝나고 또 소주방 알바를 했어요. 소주방 알바를 하면서 이제 또 부족한 돈을 모으고 그래서 아는 형님이 야, 너 그렇게 졸졸 쫓아다니지 말고 나랑 너 지금 이제 믹싱 하는 거나 이런 거 기본적인 거 배웠으면 나랑 같이 지방을 내려가자. 그 내려간 게 경기도 양평이에요. 양평군. 양평군에 갔더니 완전 VIP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서울에서 온 DJ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DJ 보조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음악도 틀 줄 알고 춤도 조금씩 출 줄 안다. 그러면서 갑자기 100만 원을 80만 원, 100만 원을 벌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그게 나한테 큰 돈이었지만은 그게 그땐 돈을 모으고 이런 거는 경제적인 관념이 없었어요. 그냥 돈 모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러면서 20대 초반 때부터 30대 초반 때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DJ를 했죠. 32인가 33때 그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팀이 이제 그룹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면서 어느 날 둔산동 이제 갤러리 앞에 있는 국민은행 이제 돈 뽑으러 CD기 안에 들어갔는데 내 또래 애들이 정장에 넥타이 메고 핸드폰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명함을 주면서 면접을 한번 보러 오래요. 그래서 며칠 있다 면접을 보러 한번 갔죠. 거기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은행 안에서 핸드폰을 파는 어린 애들이었어요. 근데 나를 관리하던 점장이 나보다 한 살이 많았어요. 33인가 34인가 그랬어요. 나 지금 나이 늦게 이쪽 직장생활 처음 시작해보니까 나는 급하다. 빨리 성공을 해야 된다. 엄청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아침 9시에 은행으로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핸드폰 팔고, 그때는 실적 목표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2개, 3개 팔지 못하면 퇴근을 못했어요. CD기 안에서 거기서 9시, 10시까지 막 근무를 했죠. 근데 그때 짜증났던 게 뭐냐면, 나를 관리하던 영업과장이 있었는데 걔가 25인가 26 먹은 어린이였어요. 존나 무시당했어요. 뭐 하루 목표가 2개인데 밤 10시인데 하나밖에 못 팔았어. 그 목표 달성 못하면 그 영업과장이 자기 차로 태우러 와요. 가판 접으라고. 아, 뭐 했어요? 목표 달성도 못했어. 18, 18 찾으면서 존나 개무시했어요. 근데 속을 부글부글 참았죠. 나보다 6살, 7살 어린 놈이. 내가 여기서 빨리 성공하고 싶었어요. LG텔레콤에서 판매원 경진 대회인가 부산에 가가지고 모르는 지역에 가서 내 파트너랑 가서 모르는 애들이랑 은행 안에서 팔아서 많이 팔아서 심사를 받으면 승진을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가서 이기고 왔어요. 승진이 됐어요. 영업과장으로. 그때 승진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인정을 받아서 점장이 되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또 인정을 해줘서 대리점 개설을 해줬어요. LG텔레콤으로 한 10몇 년 대리점을 운영을 하다가 와이프를 만났어요. LG텔레콤에서. 그때 제 나이가 35이었고 전처가 26이었어요. 그러면서 8개월 연애를 하고 전처랑 이제 LG텔레콤을 다니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젊었을 때 20대 때 그렇게 DJ 망나니 짓을 했으니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이 100만 원인가 200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시골에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이제 작은아버지가 아빠 땅을 사서 3천만 원에 그 돈을 받아서 3천만 원을 갖고 저 빌라 원룸을 얻었어요. 월세를. 3천만 원 갖고 월세 원룸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와이프도 돈이 없었어요. 장모랑 전처랑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 골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처남은 다른 데서 직장생활을 했었고, 교회 골방에서 살게 된 이유는 뭐 장모가 뭐 장인어른의 무슨 사업에 무슨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이 파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골방에서 살고 있었고, 나랑 결혼을 하면서 그 갈마동에 있는 원룸에서 장모랑 나랑 전처랑 셋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처남이 또 대전을 내려와서 내가 LG텔레콤에 취직을 시켜줬죠. 나랑 와이프는 침대 위에서 잤고 장모랑 처남은 바닥에서 잤어요. 원룸에서. 그렇게 해서 한 6, 7개월을 살았어요. 신혼생활을. 그러면서 와이프도 회사에서 일하고 나도 회사에 일하면서 서로 맞벌이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9천만 원짜리 3룸 전세를 갔어요. 완전 대궐이었죠. 방도 엄청 크고. 어떻게 보면 힘들 때부터 이제 장모를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애하고 그럴 때 그때는 뭐 점수 달라고 했지만 일요일마다 조치원으로 장모랑 전처가 있는 교회로 이제 예배를 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배를 하고 나오는데 장모가 안경을 끼는데 안경점에 가서 이제 어머니 뭐 안경 하나 고르세요. 그래서 안경을 땄는데 그 안경을 사신 게 30만 원짜리였어요. 내가 그때 갈마동에서 살던 월세가 한 달에 30이었거든요. 나 이해가 안 됐어요. 엄청 짜증났어요. 표정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한 달 월세 30만 원짜리를 꼭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장모에 대한 그런 약간 불신이나 그런 나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다가 애를 갖고 싶은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 둔산동에 마리아라고 있는데 처음에 인공수정을 했죠. 그러니까 인공수정도 실패를 했어요. 인공수정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시험관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험관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5년 만에 시험관 5개 중에 이제 2개를 넣어가지고 큰애가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쁘게 잘 키웠죠. 5년 만에 생긴 딸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병원에서 큰딸 5살 땐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5년 전에 시술하고 냉동으로 얼린 게 3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폐기하실 거냐, 아니면 다시 아기를 가지실 거냐 해가지고 이제 전처랑 협의를 해서 아기를 갖겠다 해가지고 남은 거 3개를 시험관을 했는데 그 중에 2개가 돼서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나도 우리 집에 나 혼자였고
전처도 좀 외롭게 살았고 다복하게 사는 그런 집이 꿈이었어요. 희망이었고 와이프가 이제 들어오는 천연통작이 있어가지고 그 다자녀 특공이라는 걸 한번 넣어봤어요. 한 2번인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째 넣어가지고 그 영상에서 나오던 아파트 거기를 다자녀로 특별 공급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먹고 살만하고 집이 안정되고 뭐 약간 여유로워지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고 옛날에 그런 어려웠던 그런 거를 잊어버리더라고요. 약간 과소비하게 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건데도 사게 되고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때는 그만큼 벌었으니까 그만큼 쓰는 거고 지금은 이만큼 버는 거니까 이만큼 쓰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 10년 12년 정도 하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제가 이제 짐을 싸들고 집을 나왔어요. 찜질방에서 한 3개월을 살았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환경이 바뀌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술 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러다 내가 죽겠다. 애들도 엄청 보고 싶고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이렇게 보면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다가 유튜버라는 걸 처음 시작하게 됐죠. 내가 엄청 힘들고 내가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더니 의외로 나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또 달리는 댓글에 또 힘을 얻고 또 정신 차리게 되고 구독자 1명, 2명 늘면서 약간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협의 이혼이 아니고 재판 이혼을 하면 길어야 1년이거든요. 근데 재판이 2년이나 걸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1심이 결정 나기 전까지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재산분할은 전에 살던 아파트가 있었고 그리고 당첨된 아파트가 있어지니까 각각 하나씩 가지면 되는 거고 소송하는 2년 동안 내가 매달 120씩 양육비를 줬어요. 애들 키우는데 돈이 드니까. 근데 2년 된 시점에 1심 판결이 났는데 양육비 판결이 210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변호사님이랑 상의를 해서 14일 안에 항고를 해야 되는데 14일째 됐는데 전처는 항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14일째 내가 항고를 했어요. 여러분도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재판 이유는 항소율이 거의 10%가 안 돼요. 10상 중에 9상은 그냥 1심에서 판결 끝내고요. 그 중에 한 쌍이 항소를 할까 말까 하는데 저는 억울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 금액도 나한테 7천만 원을 줘라 그렇게 판결이 났고 항소를 해가지고 또 항소가 또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나서 이제 항소심 판결이 났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거는 큰딸 양육비 70 그리고 쌍둥이들 각각 100 그래서 270이 나온 거예요. 양육비가. 양육비는 올려치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270 양육비 듣고 그냥 멘탈 나갔죠. 그래서 과거 양육비 얘기했잖아요. 조금 아까. 근데 과거 양육비는 2심 판사가 1,000만 원을 때렸어요. 그러면서 과거 양육비를 나보고 전처한테 1,000만 원을 주라고 판결이 났어요. 양육비는 270으로 올려치기 당한 거고. 근데 재산분할이 1억이 나왔어요. 전처가 나보고 1억을 줘라. 근데 위자료가 2천이 나왔어요. 전처가 나한테 2천을 줘라. 결론적으로 내가 받아야 될 거는 1억 2천이고 내가 줘야 될 거는 1,000만 원이에요. 과거 양육비. 1심하고 2심 똑같이 공동친권하고 양육권을 주장을 했죠. 공동친권은 이제 애들의 친권을 엄마 아빠가 동시에 갖는 건데 나중에 애가 다치거나 무슨 긴급하게 수술을 하거나 뭔가 통장 하나를 만들어도 양쪽 부모의 협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복잡한 것 때문에 보통 법원에서는 양육권을 주는 곳에 친권을 주더라고요. 양육권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현재 애들이 어떤 환경에서 잘 지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판사들이 봤을 때. 그것도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아직 옛날 사상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혼 재판이 끝나고 나서 등본을 떼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마음 심리적으로 법적으로 친권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법적으로. 한국 법이 내 이름으로 가정관계를 떼면 애들이 다 나와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법적으로 내 애들이 아니고 친권을 상실했다는 게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 와서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그때 85년도 86년도에 내가 받았던 상처들을 지금 애들한테 똑같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파요. 지금 기분은 오히려 얘기해서 마음이 좀 편해요. 지금으로서 내가 바라는 거는 전체나 나나 애들한테 지금 큰 상처를 줬지만 애들이 진짜 올바르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3남매가 커서 성인이 돼서 엄마 아빠 그때 왜 이혼했어? 뭐 이렇게 막 뭐라 해도 지금 잘 컸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간절하게 안고 컸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그림이 분명히 나이 때가 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처를 줘서 너무 미안한 것 같고, 제가 이런 얘기를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하고 있었어요. 뭐 조회수 빨라 그러고 뭐 어그로 끌고 뭐 짠내 날라고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방법이 내 어렸을 때나 그런 힘들었던 그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경제적으로 힘든 건 맞아요.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고, 도와달라고 뭐 법원이나 어디나 사정은 해보겠지만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상태로 계속 이어간다면 저도 무슨 결단을 내리는 그 시기가 오겠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냥 돌싱극장 응원해 주시고 저런 사람이 있다 기억만 해주시면 그냥 계속 열심히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좀 약간 무거웠는데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